자, 2023년 3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답형, 실기 필답형 2023년 3회 가을에 시험 본 거죠. 역시 3회도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척도의 의미와 사회과학에서 연구, 척도 얘기, 인과관계, 서스톤, 리커드 살짝 헷갈릴 수 있으나 우리가 필기 시험을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분석반이 오류 쉽고요. 순수 실험 설계 항상 나오는 거였고, 예비조사에서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이 유용한 거, 다 쉬운 거니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척도라는 것은 1회 시험에 나왔던 거였죠. 1회 시험에 나온 게 3회에 또 나왔습니다.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구이다. 이렇게 이 정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도구. 이 정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만들어 써도 돼요. 하지만 꼭 들어가야 될 단어,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 중요한 이유, 척도를 통하여 개념적 세계를 경험적 세계로 표현이 가능하다는데, 뭐냐면 우리가 척도가 이제 숫자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무겁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어떤 게 무거운 건데, 뭐가 무거운, 뭐 길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개념 속에 있는 거를 경험적 세계로 표현 가능하다. 그리고 척도를 통하여 변수에 값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에서 요 내용들 중에서 비슷한 거를 뽑아와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 척도가 잘못되면 체계적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모르면은 그냥 써도 돼요. 얘도 쓰고 얘도 써도 됩니다. 체계적 오차가 발생하니까 신뢰도가 낮아지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모르면 하나 써도 되고요. 어떠한 자료 결정점으로 제대로 된 척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 분석 방법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거겠죠. 그거 외에도 생각나시는 대로 뭐라도 쓰시면은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개를 아주 클리어하게 알지 못한다 라고 해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되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과관계의 의미,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한 변인이 후행하는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된다고 믿어지는 결과이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라고 해도 사실은 되긴 되는데 좋은 답은 아니죠. 좋은 답은 아니지만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원인과 결과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지어낼 수 있으면 베스트죠. 이 3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공변성, 시간의 선우성, 비허위성. 그래서 공변성은 일단 상관관계. 독립변수가 변할 때 종속변수 같이 변해야 되는데, 증가할 때 증가한다, 증가할 때 감소할 때 감소한다, 이런 내용을 써도 되고요. 시간의 선우성, 원인이 먼저 발생하고 결과가 나중에 발생되어야 한다. 비허위성,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다른 변인들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데, 이 뒤 내용 없이 이것만 써도 정답은 된다. 공변성, 시간의 선우성, 비허위성만 딱 써놓고 간단하게 써놔도 이 문제에서는 만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서스톤 척도와 비교했을 때 리커드 척도의 장점 3가지 쓰시오. 둘의 차이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좀 헷갈리는 건데, 리커드 척도가 우리가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점부터 5점까지 이런 척도거든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점점점, 매우 불만족 이런 건데, 이거는 서열이잖아요. 매우 만족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매우 만족밖에 없으니까 매우 만족을 하고, 조금 만족하는데 만족을 줄까 매우 만족할까 라고 했을 때 둘은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서스톤 척도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등간 척도로 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응답지를 보니까 7.82만큼 만족이 되네, B라는 사람은 6.92만큼 만족이 되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간 척도로 활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얘는 서열 척도로만 되는가,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혹시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교재를 찾아보시거나 해가지고 서스톤 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리커드 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기만 해도 아유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스톤 척도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정교한 척도겠죠. 우리는 항상 많이 보이잖아요. 복잡하고 정교하고 더 과학적이고 더 객관적이고
이런 것들은 보통 어땠습니까? 조사 방법이나 뭐에나 항상 왔을 때 어땠냐면은 대신 더 하기 어렵고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고 뭐 이런 단점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나죠? 뭐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과학적이고 좋은 거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체계적 그건 좀 아니겠네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어떤 큰 줄기를 보면은 이해가 쉽죠. 서스톤 척도와 비교와 리커트 척도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고 단순하고 현실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평가자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는 이 등간 척도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가중치를 부여를 하거든요. 이 가중치가 전문가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고 신뢰도도 같은 분야니까 같고 타당도도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니까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쓰면 되겠죠. 간단하고 단순하다, 현실에서 사용이 용이하다, 뭐 잘 기억이 안 나면 하나씩 쓰세요. 시간이 적게 든다, 노력이 적게 든다, 돈이 적게 든다, 문항 개발에 돈이 적게 든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써도 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조고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가도 시험장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막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시간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희한하게 거기서는 클리어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서 인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히 막 다 쓰면 베스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격할 정도로 약간은 좀 흐리게 알아도 가능하다. 자, 분석 단위 오류 두 가지. 23년도엔요. 1회, 2회, 3회 다 이 내용이 다 나왔어요.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1회에도 나왔고 2회에도 나왔고 3회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4회 24년도에 나왔을까요? 2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25년도에 나올까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야겠죠. 이게 그전까지 이렇게 빈출은 아니었거든요. 뭐 가끔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빈출은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23년도 출제자는 이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적 오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출제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내용 절대 아니니까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도대체 이거를 왜 생태학이다 그러냐. 아니 이게 생태학은 녹색 뭐 이런 거잖아요. 환경보호. 녹색 환경보호랑 이게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니까 그냥 이 내용이 생태학적 오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또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하면 뭐 왠지 개인만 생각하고 할 것 같은데 개인을 통해 집단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지어놓은 이름대로 학습을 하고 외우면 됩니다. 자, 모르겠으면 1회, 2회 보세요. 모를 것도 없어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순수 실험 설계의 의미와 장단점을 쓰시오. 아, 이것도 공부할 거, 학습할 거 많은 내용이죠. 원순유, 단집, 기억하시나요? 통솔, 비독시, 이거였죠.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는 가장 원시인 같은 엄밀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약간 대충 실험하는 건데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때 순수 실험 설계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밀하고 객관적인 실험 방법이긴 하나 실험실에서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때 유사 실험 설계는 원시 실험 설계보다는 정밀하고 순수 실험 설계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어서 현실에서 가능한 거 이런 거였죠. 순수 실험 설계는 의미와 장단점을 쓰시는데 일단 의미를 쓰세요. 뭐 무작위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생 변수의 통제, 독립 변수의 조작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혹시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실험으로 가장 엄격하고 엄밀하고 어떤 거지만 뭐 등등등의 얘기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도 자신이 없으면은
그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조사와 이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 조사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쭉쭉 써도 돼요. 이게 지금 모범 답안이긴 하나 혹시 생각이 안 나면 그런 식으로 가져도 되고요. 장점이라면 가장 엄밀하고 정교한 시험 설계 방식이다. 외생변수 통제하여 가장 높은 타당도를 가장 좋은 거죠. 단점이라면 사회과학에서 현실에서 활용이 어려워 주로 실험실에서 활용한다. 실험사항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딱 정해진 실험실에서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에서 똑같이 대응될지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이 각각의 방법들 등등등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 필기 시험 때도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도 좀 양이 많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전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하기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책을 찾아보시고 본 강의에서 본 교재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조사에서 폐쇄형 실험보다 개방형 질문이 유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 예비조사, 사전조사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죠. 예비조사는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비조사였죠. 폐쇄형 질문은 객관식,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 주관식 질문은 뭐가 좋느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내가 미처 몰랐던 걸 알 수가 있다. 더 깊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 개방형 질문은 비정형도 질문이다.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제입니다. 답이지만 예비조사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발굴해야 하고 응답 유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이 유용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다양한 인사이트,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한 사전 지식 이런 걸 위해서 문헌 조사를 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전문가 조사. 그렇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으로 내가 이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1, 2, 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이 더 유용한 거죠. 폐쇄형 질문은 대규모 조사를 할 때 내지는 뭔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려고 하려는 설문조사, 질문지법 사용할 때 폐쇄형 질문이 유용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약간 진짜로 어디 교재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5점이니까 될 대로 되라지. 찍어보고 맞추면 좋고 아님 말고. 사회조사는 인간이 하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관련된 오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와 관련된 편향은 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정도인데 어디서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을까? 확증 편향.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인데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서 키워드 배틀할 때, 키보드 배틀할 때, 키보드 배틀할 때 많이 나오죠. 확증 편향. 내가 알고 있는 건 맞아. 네가 알고 있는 건 알 바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할래? 하는 그게 확증 편향이죠. 생존자 편향. 성공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고려함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편향. 이런 거 있죠. 2차 대전 때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나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갔다가 여기저기 총을 맞고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 총 맞은 자국들만 엄청 보강을 한 거예요. 엄청 보강을 했는데 그 보강을 해도 이 비행기의 어떤 전투기의 생환율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를 맞은 곳들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맞은 곳들은 그냥 격추가 된 거죠. 그래서 생존자 편향은 성공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고려함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게 되는 편향인데 현실에서 진짜 많지 않습니까? 야, 미국 주식에 투자했더니 성공했어. 근데 이건 모르는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지. 내지는 어떤 코인에 엄청 전 재산 걸었는데 됐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거일 수 있죠. 가용성 편향,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더 빠르고 숨쉽게 떠오른다면 그것이 더 일반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편향으로 더 쉽게 떠오르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이다. 이게 이제 휴리스틱인데, 이 내용들은요, 일단 이때 한 번 나오고 24년도에도 안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나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인간의 편향에 대해서 뭐 어디 나무위키 같은 데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일단 내 어떤 그 지식과 나의 교양이 쌓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시험을 위해서 이런 식의 내용까지 전부 다 막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몰라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왕 그 기출문제가 된 거 이상 이 한 10가지 정도의 편향이 무엇인지 전부 다 찾아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긴 좀 너무 많지만 본 강의에서 한번 다룰게요. 한번 다룰 거고, 그러나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온 다음에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층화 표본 추출과 할당 표본 추출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매 회마다 나오는 문제라 그랬죠.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단군, 계층, 할눈, 할눈. 매번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층화는 층화, 할당은 할당. 자, 층화랑 할당은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데 얘는 무작위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무작위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층화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은 무작위의 조건을 제외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이제 이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영화 보고 나온 사람들을 인터셉트 하는 거죠. 20대 남성 5명, 20대 여성 5명, 30대 남성 5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서 이 사람들이 모두 모집이 되면은 여기 이제 클로징 하는 이런 방법인데 주로 여기서도 쓰이고 이제 어디서 쓰이냐면 선거 개표 선거 그 뭐랄까 출구조사 할 때 많이 쓰이죠. 그때 쓰이는 게 할당 표본 추출이다. 둘의 차이점은 뭐 이렇게 보면 얘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고 얘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잖아요. 그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차이점은 그냥 세 가지 쓰면 돼요. 그래서 무작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내용을 쓰면 되고 확률 표본 추출방의 장점, 단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뭐 표본 오류를 산출할 수 있고 얘는 표본 오류를 산출할 수 없고 뭐 등등등 그런 내용들을 쓰면 되는 건데 이 정도만 써도 이제 그 문제의 답을 얻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자, 타당도 2회에 나왔던 거 또 나왔죠. 와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개념 타당도. 기준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있고 개념 타당도에는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법칙 타당도가 있다. 일단 이 정도고 내용 타당도란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죠.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잘 대표할까의 정도이다. 그래서 추상적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여러 개의 다른 측정을 활용해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당도는 대체적으로 내용 타당도,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도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기준 타당도랑 측정 도구와 결과를 비교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는 건데 동시 타당도는 여러 개의 지표들이 얘를 전부 다 현재의 타당도를 설명할 수 있는가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학점과 예를 들어서 내신으로 아이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미래의 더 훌륭한 더 퍼포먼스가 좋은 직원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할 때는 뭐 예측 타당도를 활용하고 이런 거였었죠. 뭐 그런 내용들이고 기준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분류할 수 있다. 동시 타당도는 현재의 사건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 예측 타당도는 미래의 사건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예측 타당도였죠. 개념 타당도는 척도가 측정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가이고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법칙 타당도로 분류된다인데
요 내용들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게 당연히 베스트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내기계, 집합법, 동해 뭐 해가지고 내용 타당도는 뭐 대충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것이다. 기준 타당도는 대충 써놓고 동시 타당도와 예치 타당도가 있다. 개념 타당도는 뭐 무엇이고 이게 있다라고 하면은 3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걸 다 외워가지고 쓸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눈덩이 표본 추출법. 이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 아닙니까? 눈덩이 표본 추출법 가장 쓰기 쉬운 거죠.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상을 구할 수가 없을 때 일단 한 명을 잡아놓고 한 명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로 불법 체류자, 가출 청소년, 흡연 청소년 등 모집단이 특수하고 접근이 어려워서 그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 여러 가지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가장 설명하기 좋고 직관적이고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눈덩이 표본 추출.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고 개념을 떠올리기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 안 되는 그런 문제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3년 3회까지 문제고요. 쉬운 문제들 사이에 살짝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쓰라 그래도 이렇게 정확히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 3점 받으시고요. 이런 거 만점 받으시고 이런 것도 만점 받으시고 이것도 어려웠죠. 어쩔 수 없잖아요. 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도 어쩌겠습니까? 틀리고요. 이런 건 쉬운 문제. 대신 나머지 쉽잖아요. 순수 실험 설계 쉽죠. 분석 단위로 맨날 나오는 거였죠.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고 인과관계 선호 조건 쉬운 문제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문제가 있어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너네가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는 그래 틀려주마. 대신 다른 문제를 맞춰줘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